14장은 굉장히 재밌게도 SF, 그야말로 SF 우리가 공동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선에서 이렇게 좀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공통적인 진화론적인 공통성도 있으면서 저거 도구를 쓴단 말이야? 인간만의 특성 아니었나?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심팬치의 공격성 같은 거, 잔인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수컷들의 폭력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냈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데 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을 리스팅을 쭉 하면서 근데 아닌데?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 시즌4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병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칼세이건과 인드리안의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읽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5장, 16장 읽을 겁니다. 같이 얘기는 같이 할 건데요. 이 14장을 보면 다른 장과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발췌해서 읽을 건데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스포일 안 하기에는 네.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네. 그래서 약간만 이제 힌트를 드리면 이제 칼세이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성이라는 책에서 약간 그런 걸 하는데 SF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팩트를 바탕으로 한 이제 과학적인 서술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자신의 의견을 넣는데 이 14장은 굉장히 재밌게도 SF, 그야말로 SF 소설이라고 해도 좋고 꽁트 이런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보통은 읽은 다음에 다음 장을 보고 눈치를 채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가이드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좀 스포일을 하고 네. 거기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고 네.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하기로 하죠. 네. 여기 보면 암컷과 수컷의 이야기가 다 따로 나오는데요. 한번 암컷 부분을 박사님이 읽으시고 수컷을 제가 읽어볼까요? 네, 제가 그럼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이제 온 건데 이게 그냥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설의 서사 구조예요. 네, 거기서 좀 첫 부분들 좀 읽어볼게요. 빅가이는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가 지나가면 누구나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민다. 대개 그가 당신을 만진다. 그는 당신과 다른 이들이 내민 손들을 툭툭 건드리고 지나간다. 그러면 당신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는 당신 눈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당신은 거역할 수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가 그런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면 나는 참을 수 없어진다. 그가 쳐다보면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그저 발끝만 바라본다. 그는 내게 홀딱 빠졌다. 빅가이.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내게 올라탄다. 아니,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그는 움직이는 모든 것에 올라탄다. 그에게는 나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라든가 머리가 아파요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해봐야 상처만 입을 뿐이고 당신이 다쳐도 그는 여전히 제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고 만다. 그런 일은 잊어버려라. 어쨌든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빅가이와 갖는 성교를 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누군들 그와의 관계를 싫어하랴. 어쨌든 그는 내가 지쳐 떨어지지 않는 한 내 시간에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빅가이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다른 놈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작은 엉덩이를 좋아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싸움이다. 순찰을 돌고 있을 때는 절대 소리를 내선 안 된다. 언제든지 공격을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방인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밤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밤은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몇 명의 이방인들을 잡았다. 놈들은 그걸로 끝이었다. 한 번은 스퀸트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방인 여자를 발견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작은 아이의 다리를 붙잡고는 머리를 바위에 세게 내리쳤다. 그건 우리를 따라오겠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여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비탄에 잠겨 죽은 아이를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등에 업고 있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우리의 세력권을 엉망으로 만든 이방인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시 암컷의 이야기죠. 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빅가이까지 거부한 이유는 아이 때문이다.
아이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내가 쳐놓은 경계선이다. 아무도 빛가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가 밖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을 때 나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면 불현듯 그 누구라도 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허용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도 나와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이 나를 위협하면 아들은 상대가 아무리 지위가 높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나를 지키려고 한다. 남자들은 이런 때면 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들에게는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아들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는가? 어린 시절의 아들은 몸에 나쁜 먹이를 자꾸 먹고 했다. 나는 아이에게 그 먹이를 못 먹게 하고 어떤 종류를 먹으면 좋은지 가르쳐 주려고 했다. 당시 아들은 절실하게 나를 필요로 했다. 물론 지금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내게 의존한다. 남자들은 때때로 아기를 돌보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성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어쨌든 소설 한 편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 주인공 좀 빛가이와 빛가이를 이야기하는 화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누굴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복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복종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막 놀러 가죠.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 또 오늘 얘기할 것들과 연관 지어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약간 그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만 스포일하죠. 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15장과 16장으로 넘어가서 이 앞에 얘기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은 굴욕적인 반영이라는 챕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유인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유인원들의 사냥 습관이라던가 이제 그 공격성에 대한 것들을 계속 봐온 제인구달의 이야기들도 조금 나오고요. 한번 435페이지를 읽어볼게요.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윈의 오랜 노력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기 전에 그는 자신의 1838년의 노트 M에 이렇게 간결하게 썼다. 이제 인류의 기원이 입증되었다. 비비를 이해하는 자는 철학자 존 로크 이상으로 형이상하게 공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비를 이해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고 질문으로 되어 있는 요 문장이에요. 요때쯤 이제 해서 영장류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장류 연구들이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제 어떤 도움이 크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던 시점에 이제 제윤구달을 비롯해서 영장구 연구가 이제 아주 그 밀착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개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할 때 그 개인을 절대적인 존재에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것들을 파헤쳐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 떨어져 개인이 아니고 진화론적으로도 오고 자기의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또 뭐 옆에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속에서 존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체 하나를 놓고 보는 것도 물질적인 탐구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관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요. 얘에 비해서 얘는 어떻고 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한 개체를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그 혈연 관계 가족들을 보고 그건 이제 어쨌든 진화적인 어떤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공통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문화적인 반발심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친구들, 이 사람에게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신뢰도를 주는 친구들, 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걸 통해서 관계를 엮어보면 이 사람이 뭐다,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이 뭐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걸 연구할 때 그 했던 것들은 이제 그 뭐 동양인, 서양인 이런 것들 비교하는, 그러니까 결국 비교를 해가지고 그 특성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공통되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 보편성인 거고요. 다른 것도 문화적인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넓혀보면 인류학자들이 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특히 리차드 리키 같은 사람들이 그 뭐 유긴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보면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게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 이제 부족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그 과학기술 문명에 노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인간의 조금 더 근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 고려족이라고 하거나 조선족이라고 해서 연변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쪽에 그렇게 집단을 형성하고 뭐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살아온 그런 곳에 연구하게 되면 한국어의 어떤 본류의 기원 같은 걸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궁극적인 어떤 게 될 것이 영장 유희원들이죠. 그들은 그 우리가 공동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선에서 이렇게 좀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공통적인 진화론적인 공통성도 있으면서 각기 환경에 적응한 다양성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침팬지에게 연구자 한 명 보내고 고릴라에게 한 명 보내고 오랑우탄에게 한 명 보내자. 이렇게 해서 그 세 분의 여성 과학자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각기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잘 알려진 게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분의 침팬지 연구죠. 그래서 가서 침팬지 연구를 해보고 지금 말씀드린 그 세 분의 여성 말고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노보 침팬지 연구를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영장류들의 어떤 특성들을 알아내게 되니까 그것들과 비교를 해서 아 인간이란 무엇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죠. 네, 그게 그 어떤 실증적인 연구의 시작이 요 무렵에 이제 한창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 칼 세건도 여기에다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떤 친구는 목소리가 왜 저럴까? 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 목소리가 참 뭐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들을 보니까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걸 보면 아, 그 사람 하나를 보는 거와 좀 다른 것들이 어쨌든 보이죠. 부모님들을 보면서도 좀 다른 게 느껴지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영장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라던가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보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어쨌든 처음에 받아들일 때 되게 어쨌든 거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 공통점 같은 거를 이제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인정하는 데까지 또 꽤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조금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밀착해서 야생 상태에서의 유인원들, 동물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 관측을 하면 이제 관찰이니까 그냥 사실을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뭐 이렇다 뭐 해서 도구를 써가지고 뭐를 잡아먹는 게 오 대단하네 이러지. 그게 도구를 쓰니까 인간도 도구 쓰는데 뭐 어쩌지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신기하네 쟤네들도 써 뭐 이렇게 약간 관찰기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기한 게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구나 가치 판단 이전에 그냥 재밌게 신기하게 받아들여서 얘네들에 대해서 모르든 모르게 많이 알았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자연스럽게 근데 저거 도구를 쓴단 말이야? 인간만의 특성 아니었나?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이건 뭐지? 그럼 인간은 뭘까? 이렇게 이제 성찰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영장류 연구가 중요한 것이 우리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뭐 그 화석 발굴을 통해서 그런 본성의 행동 양식까지를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걸 볼 수 있지만 살아있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많이 알아냈죠, 사실은. 침팬지의 공격성 같은 거, 잔인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수컷들의 폭력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냈죠.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16장도 같이 조금 읽어보고 두 개를 그냥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장류와 유인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은 다음에 이 16장에서는 침팬지와 또 쥐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행동에 대한 것들과 사회적으로 모여 있을 때 행동들이 조금 다른 것들이 15장, 16장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 유인원의 삶을 한번 볼게요. 이건 50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여태까지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동물들의 행동들을 몇 개를 이제 보여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침팬지의 자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침팬지도 우리의 자손이 아니다. 따라서 침팬지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공유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그러나 침팬지들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근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팬지들의 유전적인 경향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 규칙에 속박되어 있다. 그 규칙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사회 전체에 걸쳐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 그러나 그런 규칙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풀려나면 비록 가상으로나마 우리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며 끌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법률과 문명, 언어와 감수성이라는 우아한 거칠애를 벗겨내면 우리와 침팬지는 과연 얼마나 다를 것인가? 라는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왜냐면 여기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드는 거를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14장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들의 이야기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거 읽으면서 같이 얘기할 텐데,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니까 네. 우리는 이거 있는데 그런데 쟤도 있네. 그럼 이거는 우리만의 고유한 게 아니네.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뭐 개미를 잡아먹게 나뭇가지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나뭇잎을 해가지고 약간 스펀지처럼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먹는다든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수달인가요? 걔네들은 자기 돌을 하나씩 갖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갖고 다니다가 이거 뭐 깨먹는 데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를 그냥 쓰는 것뿐 아니라 갖고 다니고 선호도가 있고 이렇다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집 짓는 거 건축 같은 것들은 뭐 개미라든가 그런 애들 보면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이런데 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을 리스팅을 쭉 하면서 네. 근데 아닌데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팬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교했다는 거는 결국은 하나씩 여기서 말하는 껍데기를 장식을 던져 하는 거죠. 하나씩 껍질을 벗기다 보니까 남아있는 알맹이를 보니까 이거는 비슷한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과학적 진실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이제 예시들을 지금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앞에 보면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면 딱 보면은 와, 인간이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드는, 심지어 쥐의 행동인데도 쥐의 사회적인 행동을 보면 와,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 혹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물들은 모아놓으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깊은 깨달음과, 그럼 인간은 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격성과 공격성과 특히 이제 제인구달이 마지막에 조금 되게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부족에 가가지고 다른 부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전쟁을 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먹고, 근데 인간들의 그게 이제 오버랩 되다 보면 와, 진짜 약간 인간은 원래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깊은 되게 실망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야만 이제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앞에 14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지배와 복종이라던가 위계에 의해서 그 수컷들이 어쨌든 암컷에 대한 강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계속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 페미니즘 쪽에서도 되게 불만이 많이 있었고, 이런 이의를 제기했던 것들이, 진화론 자체가 그러면 인간의 강간을 옹호하는 것이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풍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풍이 있다고 그거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영장류라든가 유인원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그게 지배와 복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던 그 중에 하나의 인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근데 한마디 좀 네. 덧붙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네. 그것을 은폐하거나 아니었던 것처럼 하게 되면 이제 신화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 약간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오래전 얘기이지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현상학적으로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튀어나와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한 시절 착각했던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 올바른 것이다. 우리가 그거에 따라 된다. 이걸 조금 넓은 섭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화시키고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고 이것 자체가 다 인위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고 지금 시대에는 그게 나중에는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나온 것들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아까 그 페미니즘 진영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뿐 아니라 그 남성들이 뭐 엠번방 사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이 본능이 그렇게 시켰어. 나는 잘못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10만 년 전에 가서 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자각, 인식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03페이지에 제가 읽고 싶은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인간 사회는 일련의 유전적 형질 위에 일종의 스텐실을 덮어놓았다. 그 종이는 어떤 형질은 충분히 표현되고 다른 형질은 일부만, 어떤 형질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한다. 여성이 남성과 거의 동등한 정치력을 가지는 문화에서는 강간이 극히 드물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강간에 대한 타고난 유전적인 경향성이 아무리 강해도 남녀의 사회적 평등성이 강간을 막는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되는 셈이다. 사회의 구조에 따라 인간의 경향성도 여러 가지로 유도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팩트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영장류나 유인원을 살펴보니까 인간의 정말 그 되게 뭐라 그럴까 별로 감추고 싶은 그런 종류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똑같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남성의 지위라던가 아니면 가부장에 대한 것들이 그 전에 존재했을 때는 그냥 그렇지 뭐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런 여성들의 정치적인 그 지위가 높거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남성들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여기에 보면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맞나요? 네, 네. 그 책도 다윈이 사실 종의기원 이후에 그 책을 쓴 지가 사실 몇 년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시절에는 여성이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일 날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묻혔고 그게 다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70년대 80년대에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렇게 나오면서 페미니즘이 늘어나면서 그 얘기가 다시 선택을 받게 됐고 최근에는 그게 되게 정설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인간의 본성 같은 것들도 자기가 이걸 드러낼 것인지 안 드러낼 것인지를 사실 선택하면서 이 현재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과정이에요. 더디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여성 참정권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결정적으로 그 이유고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되면서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때 딱 도입이 된 건데 그런 것들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가부장제 제도가 굉장히 끈질기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사회로 생각하는데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적인 그 성교를 할 때도 항상 표현 자체가 만족시켜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어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조차도 개선이 안 되고 실제도 그렇게 되고 그런 어떤 강박과 신화 속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과학이나 수학의 어떤 그 성취도
이런 것들도 스칸디나비아 쪽은 거의 대등하거나 뭐 이렇게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여성이 앞서기도 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오면 남성이 거의 한 10점 차이로 앞서거든요. 이런 거는 아주 전형적인 선택 효과죠. 그러니까 억누르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많이 되어가는 게 사회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되어가면 상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은 더디고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혁명이 나서 다 뭐 그 단두대로 보내갖고 쫙 잘라버려 이렇게 되면 급변하는데 거기다 이제 반대급부가 오지만 그걸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사회는 뭐 되게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안정된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혁명은 학살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또 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누더기가 되게 만들고 막 이렇게 가는 과정이 너무 더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쭉 가야 되는 과정이고 이런 걸 인지하고 가고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행 단위에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당장.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이 피의 메커니즘 따지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일단 뭐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좀 개별적인 입장이고 하나는 사회 구조적인 입장인데 궁극적으로는 전체 변화해야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몇 가지 선택을 하는 것들이 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물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굉장히 권장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자발적 거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도 보면 이제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이고 얼마나 평화로운가에 대한 게 역설적으로 많이 나와요. 암컷들이. 근데 흑것들은 이제 주로 공격성이고 그게 어쨌든 지구상에서 벌어진 진화에서 그렇게 트랙을 타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남성의 공격성을 억제시키고 그 남성이 독점했던 권력을 여성에게 나눠주는 거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나 우리가 생각해서 결론 내린 바로는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좀 뭉뚱그려진 개념에 부합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근데 가고 있어요. 근데 가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거세 같은 거에서 뭐 요즘 발모제 같은 거 먹는 분들이 제 친구 중에서도 어떤 피 교수님이 계신데 그 발모제를 하다 보니까 속력이 떨어져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 연구에 몰두하게 되더라. 그래서 연구 성과가 뭐 이런 얘기 아주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거나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넓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또 그 굉장히 좋은 노년에 성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면 뭐 비아그라라든가 CRS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방해서 그 의사의 통제하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사회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법적으로 뭐 하다못해 그런 거 전부 다 의료보험 시켜주든지 뭐 그렇게 접근 가능성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가면서 인식 변화도 같이 하게 하는 이런 식의 그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여기에 이제 보면 되게 그 동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암컷과 수컷의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결국은 이제 인간이 세상에 남는 것은 사랑이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매력을 표현하고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호감을 되게 평등한 상태에서 나누고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사회를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기에 뭔가 되게 불편하고 이것은 아니다 싶고 지금 많이 서로 싸우고 있고 왜냐면 가부장제가 지금 무너지고 나서 남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다 모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던 대로 뭔가를 하려다가 보면 다들 되게 무시당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억울함만 계속 쌓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같이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가부장제를 떨쳐버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것은 영장류에서 온 거구나 라는 것들을 띄고 아 이건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럼 이거 말고 좀 더 공격적이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상태
그러니까 정서적인 여러 가지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바탕으로 네. 그 살아갈 바에 대해서 뭐 우정이라는 개념을 그전에는 정이라든가 남녀 간의 애정 이랬는데 우정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폭넓은 개념으로 네. 보게 되면 이제 그 이게 그 남성의 그런 어떤 성기 문화에 대한 신화가 너무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전체적인 포유 그 영장류와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잉여잖아요. 잉여가 되는데 그럼 문화적으로 소화를 하면 되는데 이 잉여를 고집하면서 나가는 데서 생기는 엇박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잉여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가는 것도 인간 전체 종의 진화 과정에서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이런 걸 이해하게 된 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도전을 해보는 것도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로서 굉장히 멋진 진화론적인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막 되게 여러 가지 얘기까지 갔다가 왔지만 칼 세이건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사실은 그 테스토스테론에서 불거진 그 공격성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거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이거나 아니면 평등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뀌어야 인간들이 자신의 본성들을 좀 이해하고 그렇지 않는 사회로, 그러니까 유인원의 삶,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는 어쨌든 계속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다른 면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이 뒤쪽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가 이제 꾸준하게 사례를 보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네, 그러니까 이어볼까요? 점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다 기초를 깔아놨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 얽히니까 이제 얘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관성 있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그런 예를 보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